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본간호학 문제풀이를 책임질 선영쌤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막판 뒤집기 기본간호학 최종 파이널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는 RN 배지를 가졌죠.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SN이죠. SN을 RN으로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제가 집에서 연습할 땐 잘 됐는데 조금 어색하네요. 하지만 제가 집에서 좀 더 열심히 연습 많이 해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저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자, 기본간호학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36번 60대 남자 김씨는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김씨가 병동에 입원하였을 때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입원 시 간호중재 순서, 환자를 만나기 전이냐, 후냐의 개념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입원을 확정하면 환자를 만나기 전은 환자가 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침상이 결정되면 청결 상태, 정리정돈 상태를 살피고 다음은 환자를 만난 후 간호사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고 주변 환자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수술 예정일, 진단 검사 일자를 설명하고 환의를 갈아입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초 간호력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검사 및 앞으로 입원 연락을 받으면 청결 상태, 물품, 침상을 확인한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7번 삐아제의 인지발달 과업 중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를 내면화시켜 논리적인 관계를 지을 수 있으며 상상놀이, 자기중심적 사고, 물환론, 직관적 사고가 가능한 발달은 어느 수준 단계인가?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감각운동기 조작의 전 단계인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있습니다. 감각운동기에는 자극은 감각이고 반응은 운동을 의미하며 대상 영속성 개념을 획득합니다. 전조작기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를 내면화시켜 논리적인 관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논리적인 조작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작기로 가는 과도기로 상상놀이, 물환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논리적 조작과 체계적 추론이 가능하고 보존 개념을 획득합니다. 마지막 형식적 조작기에는 가설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조작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8번 46세의 왼쪽 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잘 받았으니 이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라고 말한다. 다음은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단계 중 어느 단계인가?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단계 몇 단계죠? 5단계. 네. 1단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이론은 간호학에서 주로 적용되는 욕구 이론으로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높은 단계의 욕구가 발생해서 단계적으로 충족된다 입니다. 그래서 최하위 단계인 생리적 욕구는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욕구로 호흡, 영양, 배설, 수면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안전과 안정의 욕구는 안전과 관련된 낙상 위험, 환경적 안전, 처치와 관련된 불안. 세 번째 단계인 사랑과 소속감. 말 그대로 사랑, 소속감,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동질감을 느끼는 환우의 모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아 존중의 욕구. 다른 사람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치 있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죠.
자신에 대해 부정적,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돼 자기 자신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것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의 자기 비하, 환자의 수술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비로소 최고의 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가 완성이 되죠. 정답은 4번 자아 존중의 욕구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욕구는 뭘까요? 맞아요. 국시 합격입니다. 이걸 해내고 나면 매슬로우의 최상위 단계인 자아 실현의 단계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파이팅 해야 합니다. 잘할 수 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9번. 투약을 시작한 지 24시간 내에 두통이 없어졌다고 말한다고 하였을 때 간혹 과정 중 어디에 속하는가? 간혹 과정은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5단계입니다. 사정은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고 기록해서 자료의 통합이죠. 진단은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계획은 간호중재를 결정하고 개별화된 간호를 개발해서 간호 진단에 대한 목표와 결과 설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간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행은 말 그대로 수행하는 거죠. 우리는 수행하면 꼭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과는 문제와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이 임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수행만 하고 기록을 놓칠 때가 꼭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록을 마쳐야 비로소 완결체가 된다는 걸 꼭 머릿속에 저장. 마지막으로 평가는요. 내가 한 간호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시 다시 재조정할 수 있어요. 간호과정은 순환적 과정이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간호계획 기술 중 목표 설정에 해당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목표 설정 기술 시 대상자 중심으로 기간을 명시해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60세 박 씨는 뇌졸중으로 입원하였다. 박 씨는 1일 4회 활력 징후를 측정하여 결과를 어디에 기록하는가? 넓은 의미에서 간호기록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상내기록지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상내기록지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내기록지는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사정 자료의 기록 양식이에요. 예를 들어 활력징후, 섭취량과 배설량, 투약, 혈당 검사가 등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간호기록지는 간호 수행을 진술, 대상자의 반응, 교육, 간호, 의사처방, 검사 결과, 투약, 섭취, 섭취량과 배설량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죠. 근데 간호기록은 증거 자료로 5년간 보관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병력 기록지, 현 병력, 주 호소, 과거력 등을 의사가 기록하는 겁니다. 카덱스는 요즘은 대부분 EMR이어서 잘 볼 수 없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조상님 세대에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기 차트, 종이 차트를 작성할 때 등록했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술 기록지는 그냥 기록의 유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플로우 시트도 간호 기록의 일부인데 루틴적으로 하는 일을 따로 기록해서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 상내 기록지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1번 신체 검진에서 제7번 뇌신경을 사정하기 위한
검진 방법은 무엇인가? 신경계는 중추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말하고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뉩니다. 뇌신경은 12신경이 있어요. 그중 제7번 뇌신경을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제7번 뇌신경 사정 방법, 안면 움직임을 보는 거죠. 안면신경이에요. 그래서 눈썹을 올리거나 찡그리거나 눈을 꼭 감기, 웃기, 뺨 부풀리기를 지시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1번 이마, 뺨, 턱의 통각을 검사한다. 이건 5번 뇌신경으로 3차 신경입니다. 2번 린넨 검사와 웨버 검사, 팔 뇌신경으로 청각 검사를 하는 청신경입니다. 3번 양 눈썹을 올리거나 찡그리기를 지시한다. 네,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아 소리를 내거나 하품하게 하여 움직임 및 대칭성을 관찰한다. 5번 빛 반사 시 동공이 축소되며 반대편 눈도 축소되는지 확인한다. 3뇌신경 동안신경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2번 호기를 의식적으로 길게 하는 방법으로 폐로부터 공기의 흐름에 대해 저항을 만듦으로써 새 기관지 허탈을 막을 수 있다고 평상시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호흡은 이것은 과탄산 혈증을 특징으로 하는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유용한 호흡입니다. 반자위를 취하고 복부 장기가 중력 때문에 밑으로 처지니까 횡격막이 운동하기 쉬워져요. 그리고 나서 입술 오므리기 호흡을 하는 거죠. 입을 오므리고 천천히 조금씩 숨을 내쉬면 기도내 압력이 높아져서 숨을 내뱉기 쉬워져요. 그렇게 호기를 길게 하면 확실히 숨 쉬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자, 강조합 한 번 더 얘기하면 숨쉬기 힘들다고 COPD 환자는 마음대로 산소량을 절대 늘리면 안 됩니다. 저농도의 산소를 투여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 입술 오므리기 호흡입니다. 다음 문제 43번 내과 입원 환자에게서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를 시행하였다. 정상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외워야 합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정상 범위는 산도, 폐하는 상대적인 산성과 알칼리성에 대한 측정이에요. 그래서 폐하가 낮으면 산성이고 높으면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CO2는 이산화탄소 분압으로 호흡성과 관계가 있고 중탄산은 대사성으로 산염기 균형의 측정 요소입니다. 산소 분압은 산소 농도 측정이겠죠. 그래서 정상 범위는 폐하는 7.3545, 이산화탄소 분압은 3545, 공통된 숫자가 있죠. 중탄산염은 22에서 26 ml/L per 리터입니다. 이거는 다 짝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산소 분압은 산소 농도이기 때문에 100에 가까운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좋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산소 분압 95, 폐하 7.40 정상이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4번 64세 남자 최 씨는 1개월 전부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어 입원하였다. 흡인 간호 시 유의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흡인 간호에 대한 질문이네요. 절차를 보겠습니다. 1번 흡인 전후로 100%의 산소를 공급한다. 맞습니다. 2번 총 흡인 시간이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3번 카테터의 삽입에서 제거까지 10에서 15초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4번 구강 인두 및 기관은
흡인 시 무균법을 수행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 무균법을 수행하여 미생물의 침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5번 기관지 점막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카테터를 삽입하는 동안에는 흡인하지 않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반드시 무균법 수행해야 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루푸성 이뇨제 라식스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 혈액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3.3ml 이퀴발런트 퍼 리터이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옳은 것은 이뇨제는 소변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소변과 함께 나트륨, 칼륨도 함께 빠져나가요. 그래서 칼륨 수치가 3.5가 정상인데 3.3이니 저칼륨 혈증인 거죠. 그렇다면 칼륨이 든 음식을 먹어야겠죠. 칼륨이 들어있는 음식은 오렌지, 바나나, 감자, 고구마가 있습니다. 칼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신경과 근육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들어있는 음식, 오렌지, 바나나를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6번 유치도뇨관을 sab입해야 하는 적응증으로 옳은 것은 유치도뇨관은 전립선 비대증 등 요도곤란, 요도폐쇄가 있을 때 수술 후 요폐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중환자, 무의식 환자의 섭취량, 배설량 측정을 위해서 절대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유치도뇨관은 여자는 요도가 3에서 4cm이니까 요도구에서 5에서 8cm 정도 삽입하고 남자는 요도가 16에서 18cm이니 요도구에서 약 20cm 정도 삽입하여 멸균 중류수로 풍선을 부풀립니다. 카테터를 고정하고 방광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서 풍선을 만드는 거예요. 풍선 안에 물은 반드시 멸균 중류수여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생리식염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배뇨 후 잔느량 측정, 외상 후 급성 요 정체, 진통제로 배뇨곤란, 무균적인 소변 검사물 채취는 단순 도뇨의 적응증이네요. 유치도뇨의 적응증은 시간당 배뇨량 측정,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7번 분만한 지 3일이 지나도록 요의가 자주 느껴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고 한다. 산모를 돕기 위한 간호중재는 무엇인가? 요실금이잖아요. 복압성, 스트레스성 요실금이네요. 노화후 분만으로 요도 관략근의 허약으로 복압 상승 시 소변이 새는 상태입니다. 대개 이것은 여성, 폐경후 여성이나 다산부에게 나타나죠. 요실금 관리를 위한 간호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1번 기저귀 사용을 금지하고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시켜야겠죠. 2번 불규칙한이 아니라 규칙적인 간격으로 자주 배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도록 권장해야겠습니다. 3번 무거운 물건을 들어 관략근을 강화시킨다. 분만 후 무거운 물건 들기는 금지입니다. 왜냐? 자궁 탈출에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4번 침대 옆에 변기를 두어 수시로 자주 배뇨할 수 있도록 한다. 4번은 사생활 보호 때문이라도 우리가 할 수 없겠죠. 5번 소변의 흐름을 멈추지 않게 하는 훈련을 하여 골반 저근육 운동을 강화한다. 네, 이건 케겔 운동이네요. 복압성 요실금, 다산부에게 나타나는 복압성 요실금은 케겔 운동만 열심히 해야 해도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8번 5일 동안 변을 보지 못한 대상자에게 좌약을 삽입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배변 간호는 직장 내 좌약 삽입 방법 절차는 좌약은 차게 두어야 삽입하기 쉽기 때문에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스 체이를 취하고 천천히 심호흡하도록 합니다. 좌약이 대변 속에 삽입되면 약의 효과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직장 벽에 밀착시켜야 합니다. 성인은 10cm 정도 삽입하고 소아는 5cm 정도 삽입합니다. 자약 삽입 후 15에서 30분간 누워있도록 해서 직장 내에 자약이 넓게 퍼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면 2번 좌약이 직장 벽에 닿도록 삽입한다.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9번 28세 남자 환자는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입원 중이다. 목발을 이용한 보행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환자에게 교육해야 할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목발 보행.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단 우습게 보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예문의 길이가 길게 되어 있으니까 자세하게 읽고 풀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1번 계단에 오를 때 목발의 체중은 애가부 아닙니다. 계단에 내려올 때 목발의 체중은 손과 팔에,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애가부가 아닌 손과 팔에 실려야 합니다. 애가에 실리게 되면 애가 압박으로 목발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목발 보행 시 계단을 오를 때나 내려올 때 항상 건강한 다리가 위에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다리가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발이 위에 있어야,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 걷는데 체중의 부하가 그쪽으로 가서 걷는데 불편함이 덜하겠죠. 3번 굽이 낮은 편한 신발은 보행에 방해가 되므로 착용을 금지한다. 보행에 도움이 되겠죠. 목발 패드와 애가의 간격이 없어야 목발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 목발 패드와 애가의 간격은 손가락 3개, 4개 정도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겠습니다. 5번 목발로 의자에 앉을 때는 목발을 양손에 모아지고 한 손에 모아서 쥐어야 됩니다. 체중은 건강한 다리와 목발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왼쪽 무릎이 아프니 오른쪽 다리와 목발로 이동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0번 45세 여자 이 씨는 만성 신부전 환자로 투석 후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지려 한다. 환자의 낙상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제공해 주어야 할 간호중재는 무엇인가? 만성 신부전 환자 시술이나 치료가 끝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빈번하게 보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낙상사고. 낙상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보호자가 살피지 않아서예요. 별도의 보호자가 있다면 간호사의 책임이 크게 주어지지 않지만 지금 문제에 나온 상황은 간호사가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살피지 못해서 사고가 난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기겠죠. 보행을 돕는 방법, 대상자가 실신하거나 쓰러지려 하려는 경우에는 간호사가 다리를 넓게 벌려 기저면을 넓혀 안정감을 가지고 대상자 옆에서 바라보면서 한쪽 팔은 골반을 잡고 한쪽 팔은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서 대상자를 감싼 채로 바닥에 내려놓거나 앉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환자의 체중을 지지하면서 감싼 채로 앉거나 눕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1번
85세 노인 환자가 전신 허약으로 입원하였다. 낙상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낙상 예방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간호사는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환경 조성의 문제죠. 1번, 침상 높이는 허리 높이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낮게 유지해야 하고, 휠체어는 바퀴에 잠근 장치를 잠급니다. 당연한 얘기죠. 3번, 침상 옆 탁자는 환자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배치해야 합니다. 4번, 신고 벗기 쉬운 넉넉한 신발, 함정이 있네요. 딱 맞는 신발을 신어야겠습니다. 넉넉한 신발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면 더 좋겠죠. 5번, 침상에서 내려올 때는 양쪽 난간을 내려준다. 한쪽 내려오는 쪽, 한쪽 난간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밝은 조명을 사용하고 야간등을 설치해서 시야 확보를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낙상에 관한 문제가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2번, 90세 박 씨는 췌장암 말기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이다. 최근에 환자가 극도로 나빠져 사망하였을 때 간호기록지에 기록할 사항은 임종후 간호기록 내용이네요. 간호기록에는 사망 직전 취해진 치료활동, 사망시각, 사망 선고한 의사, 사망 상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기타 진술 및 태실 시각과 목적지 등을 기록하고요. 부검 동의, 환자 보호자 이름, 환자의 사망 질병명, 사망 직전 취해진 치료 및 간호활동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4번, 보호자의 사망 확인 서명, 이건 혼동할 수 있는데요. 4번은 환자 사망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54세 이 씨는 10년 전부터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로 호전되지 않아 인슐린 처방을 받았다. 1개월 후 진료차 외래에 방문한 이 씨를 사정한 결과 계속 같은 부위에 인슐린 주사를 투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간호사가 예상할 수 있는 합병증은 인슐린 주사는 피하 주사로 근육 주사보다 흡수를 더디게 해서 작용이 천천히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가 주사 시 보통은 복부와 대퇴부에 많이 쓰죠. 인슐린이잖아요. 인슐린은 효과를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발현시켜야 하기 때문에 피하 주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문지르면 안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세요. 문지르게 되면 통증은 경감시키지만 흡수를 빠르게 하여 혈류의 흐름에 따라 저혈당에 빠질 수도 있어서 문지르면 안 됩니다. 문제의 요지는 피하 주사의 합병증을 묻는 문제예요. 염증, 출혈, 근이축, 조직 괴사, 피하 조직 경화 모두 합병증이지만 문제에 계속 같은 부위에 주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묻는 문제니까 주사 부위가 딱딱해지고 압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피하 조직 경화입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근무할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있어서도 안 되죠. 꼭 빠뜨리지 않고 자가주사 시에 꼭 교육시켜야 할 항목 중에 하나가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주사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4번 64세 남자 최 씨는 활동성 결핵을 진단받고 1인실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 중이다. 격리 중인 환자에 대한 간호중재로 적절한 것은
요즘 코로나19 때문이라도 격리 환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격리 환자 간호중재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시국을 반영한 문제가 국시에 꼭 나오기 때문이죠.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시 합격 후 임상에 가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격리는 환자의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1번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필요시 병실 밖 출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방문을 열어 자주 공기순환을 시켜야 되지만 방문을 열어서 공기순환은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악 병실을 사용해야 하겠죠. 3번 사용한 주사바늘은 캡을 씌우지 않고 손상성 폐기물통에 버립니다. 4번 린넨과 쓰레기통은 병실 안이 아니라 병실 앞에 밖에 비치해야 하겠죠. 5번 대상자가 격리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여 두려움과 외로움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 가지 더, 결핵 환자는 공기를 매개로 전파되기 때문에 표준주의와 공기주의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간호사는 병실 안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N95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결핵이라고 해서 다 격리하는 건 아니고요. 활동성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격리합니다. 격리 지침을 알고 있어야 환자뿐만 아니라 나와 동료 간호사까지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간호사가 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5번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간호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최근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에게도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것은 이번에도 감염관리 문제네요. 병원 감염의 가장 흔한 전파 경로의 형태는 접촉 전파예요. 접촉 전파 예방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수칙이고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는 기계적 마찰을 이용하여 먼지와 유기물을 제거할 수 있어요. 손 씻기가 더 중요하다. 손 씻기 방법 다 아시잖아요. 손을 씻는 것은 수많은 접촉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정답이 마스크가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중요해서 마스크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는 비말 감염이나 호흡기 감염을 막아주는 방법이고요. 물리적인 감염을 최선의 방법은 바로 손 씻기가 맞습니다. 마스크랑 혼돈하지 마세요. 정답은 1번 손 씻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6번 다음의 주사 경로 중 주입되는 약물의 흡수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주사는 주사법 중 약물의 흡수 속도가 가장 빠른 순서 정맥주사, 근육주사, 피하주사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약의 혈중 농도 도달 시간이 짧고 효과 지속 시간도 짧습니다. 정답은 4번 정맥주사입니다. 다음 문제 57번 38세 남자 조 씨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처음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아달라트 오로스 30mg 칼슘 통로 차단제 QD-P5로 처방받았다. 조 씨에게 필요한 간호중재 교육은 아달라트 오로스 혈압약인데 칼슘 통로 차단제네요. 칼슘 통로 차단제. 이건 자몽 주스에 칼슘 통로 차단제를 대사시키는 효소를 분해하는 물질이 있어요. 즉, 약이
대사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있는 거죠. 결국 약이 몸속에 축적되어서 한 번에 크게 반응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혈압이 오겠죠. 그래서 자몽 주스는 금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 괜찮아요. 정답은 4번 자몽 주스입니다. 여기서 QD, 의학용어 기본적인 약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원스 데일리로 하루 한 번. PO, 경구 투약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8번, 60세 이씨는 간경화로 입원 치료 중이다.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282만, 헤모글로빈 5.4로 수혈 예정이다. 정확한 환자 확인 예방법으로 적절한 것, 하지 않은 것은 수혈 시 정확한 환자 확인을 통해 수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1번, 2번 환자에게 이름표 부착합니다. 재확인하는 거죠. 2번, 의식이 뚜렷한 환자에게 이름을 말하도록 한다. 네. 3번, 인지력이 떨어지는 환자는 침상의 이름표로 확인한다. 침상의 이름표로 확인하면 오인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인지력이 떨어지는 인지력 저하 환자는 손과 발에 팔찌와 발찌를 착용시켜 손과 발에 있는 이름표를 가지고 두 군데 환자 확인을 합니다. 환자의 성명, 혈액형, 등록번호 등을 간호사 2명과 함께 확인하고 서명까지 해야 하죠. 5번, 혈액 불출자와 수련 간호사, 혈액을 타러 갔을 때 불출자하고 수련 간호사가 쌍방이 동시에 소리내어 읽어서 환자 본인의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9번, 57세 여성 송 씨는 C형 간염으로 진단받고 2주 전부터 복부 팽만감, 소변량 감소, 피로 검퇴감이 나타났으며 간 경변에 따른 복수 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 복수 저류와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복수는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알부민이에요. 예문에 보시면 모든 혈액검사 결과가 비정상이에요. 결과까지 쓰여 있어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질문에 복수 저류와 관련이 있는 것은 하고 물었으니 알부민이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져요.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 혈중 알부민 수치가 낮을 테고 이로 인해 교질 산토압이 떨어져 복강 내에 복수가 차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 알부민입니다. 60번 병동에서 간호사 정맥 주사를 주다가 바늘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바늘에 찔린 후에 대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바늘에 찔린 후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충분히 혈액을 짜냅니다. 두 번째,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죠. 세 번째, 소독약으로 상처를 소독한다. 네 번째, B형 간염 백신을 재빨리 접종한다. 다섯 번째, 5번, 혼자 다친 사고여서 안전사고는 보고하지 않는다. 혼자 다친 사고이지만 안전사고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는 감염 유무와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직원 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해 감염관리실에 제출합니다. 바늘 찔림 사고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1번. 근무 중에 실수로 바닥에 혈액을 떨어뜨려 오염되었다. 혈액으로 오염된 바닥의 소독에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실수로 혈액을 떨어뜨려 오염되면 어떤 소독약으로 닦아야 할까요? 1번 70% 에탄올, 세균과 바이러스에는 효과적입니다. 2번 포름알데히드, 이것은 소독약이 아니에요. 조직 검사를 해서 조직을 담아 놓는데 보관하는 용액입니다. 10% 포비돈 요오드, 이것은 포비돈 요오드는 MRSA와 포도상 구균을 소독하는 데 유효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부식작용으로 금속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4번 0.5% 클로르헥시딘, 창산과 기구 소독에 요즘 많이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아포는 사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번 차염소산 나트륨, 염속에 표백제가 포함된 것인데 노로바이러스도 퇴치할 만큼 오염된 소독기구와 효과적이지만 피부에 닿으면 닿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62번 68세 남성 김 씨는 지사제를 복용하던 중 변비가 생겨 아침 식사 후 화장실로 유도했지만 배변이 되지 않아 관장을 하기로 했다. 배변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은 특히 노인 환자, 배설과 동시에 혈압이 급속히 떨어져 어지러움증과 식은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관장 후에 환자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환자에게 관장을 하기 전에 목적을 잘 설명하고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답은 3번 혈압 저하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3번 20% 포도당과 700ml와 50% 포도당 300ml를 혼합할 경우 몇 프로의 포도당이 되는가? 용액을 만드는 법인데요. 용질의 용액 총량에 대한 비는 원하는 용액의 농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용질의 농도에 대한 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700ml 20%, 100분의 20은 140ml네요. 또 300ml에 100분의 50%는 150ml. 이것을 두 개를 더하면 290ml죠. 이거는 전체 1000분의 290ml 곱하기 퍼센트로 하니 100%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29%가 되는 거네요. 정답은 2번 29%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4번 수혈 후 부작용으로 이식편대 숙주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수혈 후 부작용인 이식편대 숙주증, 백혈구의 일종인 T림프구와 관련해서 발생하고 거의 100% 사망합니다. 하지만 예방법 있습니다. 혈액의 방사선을 조사해서 예방하면 거의 예방할 수 있어요. 1번 농축 적혈구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농축 적혈구에 T림프구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 있습니다. 2번 신선 동결 혈장 사용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신선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번 혈연자의 혈액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혈연자의 혈액으로 발생할 수 있죠. 체내의 림프구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적혈구의 일종인 림프구 때문에 발생한다.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 때문에 발생합니다. 정답은 4번 혈액의 방사선을 조사해서 예방한다 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5번. 장기간 부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장기간 오랫동안 침상 안정을 취하면 대부분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고 감소하겠죠. 대사율 감소,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환기량 감소, 근육량 감소, 관절도 경축이 오고요. 골다공증, 피부 손상으로 인한 욕창, 장 연동 운동 감소, 우울감, 수면 패턴 또한 변합니다. 다만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 부담 증가와 분비물을 증가합니다. 오랫동안 정체되어 누워 있으니 말이죠. 환기량 감소, 근육량 감소, 기초대사량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분비물 증가입니다. 네, 1회차 모의고사 모두 끝났는데요. 기본 간호학은 외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상식선에서 전반적으로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기본 간호학을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쉽게 보시면 꽈락이 나올 수 있다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